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정희 정부를 살펴보고 왔죠. 박정희 정부는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했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의 지금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종족주의 각에서 쓰여지기도 하고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에 의해 쓰여지기도 하죠. 한국에서 실종된 역사가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또 근대국가 수립 역사는 뭔가요? 절대 다수 국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국 수립을 누가 했나요? 누가 참여했나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한국이 수립됐다는 거예요. 좀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실시한 한국판 메이지 유신, 누구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행됐나요? 그 1967년 선거 봤잖아요. 한일수교 직후에 있었던.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의 역사, 그리고 근대국가 수립. 이 근대국가 수립이란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근대국가 수립 역사는 빛나는 역사로 기린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가 실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국 세력은 친일파라면서 완전히 이상한 세력으로 만들고 자기들 손주들이 이야기인데, 이 근대국가 수립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란 일으켰다 이러면서 혁명을 내란으로 만들고, 근대국가 수립에 대적한 4.3, 5.18 이런 거는 가짜 밀란인데 일종의 혁명으로 격상시키려 하고, 진짜 혁명은 내란으로 만들려 하고.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이 지금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배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다시 북한처럼 조선시대가 돌아가자는 거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해서 한국은 자동차 산업, 조선업, IT 산업 다 발전해 있잖아요. 상과 직결된 역사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아는 게 유용하며 한국이 불행해지지 않는 길인가. 근대국가 수립 역사관이 실종되면 결국 한국은 북한처럼 돼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 멸망하듯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박정희가 한 일은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었다. 이런 사람이,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잘 아는 사람도 극소수이지만 이런 사람이 집권을 해서 그래요. 한국을 산업화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한국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20세기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 수립에는 성공한 나라는 몇 개 있죠. 싱가포르건 대만이건. 한국처럼 자동차 산업, 조선업, IT 산업, 반도체 산업 다 이렇게 첨단화된 산업화된 국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상과도 직결돼 있죠. 지금 한국의 번영과도 상과 번영.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렇죠.
자연히 박정희의 황국파 매주 유신 역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래요. 말했잖아요. 박정희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전두환은 어쨌든 박정희를 계승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는. 다른 사람이 집권했으면 후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김대중, 김명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파 메이지 유신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저지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잘못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농민이나 아주 이상한 짓 하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집권했으면 도로 이제 조선시대로 빠꾸 한 거죠. 박정희의 피살 사건을 조사하던 이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소장 전두환이었다. 박정희 피살 사건에 연루된 육군참모총장 정승환을 수사하려 하자 정승환은 보직 해임하려 했고, 이에 전두환은 박정희의 복수를 원했던 군인들과 함께 1979년 12월 12일 혁명을 일으켰다. 이게 연루됐잖아요. 그때 계엄사령관이기도 했죠. 박정희를 전두환을 해임시키려 했죠. 수사가 진척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연루된 건 사실이죠. 김재규와 함께 이제 김재규와 그 피살한 뒤로 김재규와 함께 움직였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박정희의 정통 계승자로 볼 수 있는 전두환은 박정희의 정책을 계승했고 한국파 메이지 유신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요. 다행인 거죠. 1979년에서 1980년은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IMF 때보다 더 위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1979년 일어난 이란 폭동으로 유가는 급등했고 1980년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과 일본의 재정 지원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예전에 설명했죠. IMF 때 왜 못 넘겼나요? 군사정부는 친일 정부였다는 거예요. 재정 위기 때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정 지원을 받았죠, 사실. IMF 때는 어떤가요?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금융 위기라고도 하는데 약간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IMF 사태를 안 겪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도와줬나요? 김영삼이 조선총독부를 철거하면서 반일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왜 도와줘요? 반일 정부인데. 그러면서 IMF 사태가 터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총독부를 보면 이제 식민지 조작된 역사를 배우니까 반일 감정을 지닐 수 있는데 사실 조선총독부도 한국 근대국가 수립 정부라 했죠.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꼭 부정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재산 보장, 관리들의 수탈 금지. 조선총독부가 없었으면 언제까지 그게 이어졌겠냐는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농업국가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한국인들을 근대화했지. 근대화 국민으로 만들었지. 근대화 세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단순히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역사와 겹친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역사한 거죠. 그래요. 조선총독부를 철거했다.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역사를 지우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제국의 하수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건국했고 자기 선조들인데 자기 선조들이 역사를 지우는 거죠. 그 선조들이 건국 세력이기도 하고.
그래요. 전두환은 박정희의 수출 확대 정책과 신산 육성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사실이죠 뭐. 특히 반도체 산업과 컴퓨터 산업이 미래의 한국의 먹거림을 알아챈 전두환은 반도체 산업과 컴퓨터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체 산업을 두 번째 정부가 개성하냐 개성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육성할 때는 그렇게 산업이 번성하지 않았죠. 두 번째 정부가 개성하지 않으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뭘 했나요? AI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육성을 좀 잘못 시작하긴 했는데 중소기업 위주로 한번 육성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적인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근데 그 개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도 AI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는 산업 육성에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원전 사업을 폐기하려 하는 반문명적, 반산업적 인사였죠.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가 개성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부가 개성해서 해야지 신산업이 육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은 그때 막 싹이 튼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다는 거예요. 1982년 전자공업 공급 육성법을 개정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쏟아부었다. 삼성 반도체 통신 64K D램 개발에 성공했고 1984년 5월부터 생산에 돌입했다. 그래요. 제대로 된 상업화는 1984년 돼서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이니까 육성했지.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그래 상업화도 안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겠냐는 거예요. 이 군사정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오로지 신산업 육성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복이었던 거죠. 뭘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달리 얘기하면 신산업 육성 정책과 무역 확대. 신산업 육성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안 정부라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박근혜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박근혜도 신산업을 육성해야지. 그런 생각은 있었죠. AI도 육성해볼 거야. 근데 어떻게 했나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지. 창조경제 이러면서. 되냐는 거예요. 전두환 노트까지는 정확히 알았던 거죠. 대철 산업, 정유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과 같은 전통 산업 육성은 늦었지만 전두환은 미래 산업은 한국이 선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두환은 향후 미래는 산업이 주도할 것임도 IT 산업이 주도할 것임도 눈치챘다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두환의 지시로 1984년 3월 한국이동통신 서비스, 지금 SK텔레콤이죠. 가 설립되었고 전국 곳곳에 안테나, 송수신 장치, 기지국 제어 장치를 설치하겠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두환은 반도체 산업 육성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연구했고 1982년 그래요. TCP/IP 프로토콜이 표준화되며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두환에게 보고되었고 전두환은 단숨에 훗날 인터넷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눈치챘다. 물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이었다. 사실이죠. 당시 인터넷의 존재를 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 정치 지도자가 신산업 육성에 전념하니까 알 수가 있었고 육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유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전두환은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2년 카이스트의 정길남 박사 주도로 서울대와 구미전자기술연구소 간의 연결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일본보다 앞섰다. 당시 한국보다 인터넷 기술이 앞선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다. 전두환의 성견지명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한국은 미국 1, 2를 다투는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IT 강국이 어떻게 됐느냐.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유럽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은 선진국이었고 한국은 선진국 중에 못 끼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얼마나 IT가 낙후되어 있나요? 인터넷도 그렇고. 근데 2000년대 한국은 미국과 1, 2를 다투는 IT 강국이 되면서 그래요. 유럽 국가들을 따라잡아버린 거죠. 유럽은 아직도 IT 후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김영삼이나 김대중 그런 사람들이 했겠냐는 거예요. 농업 국가나 돼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1980년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아니면 한국은 IT 강국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없을 가능성이 크죠. 1984년에 D램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이 됐으니까 81년도에 80 그쯤 성공했어요. 82년도 3년도에 양산은 84년도에 되고 그때까지 지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계속 적자 냈지만 삼성 반도체가 그래요. 반도체 산업 없고 IT 산업 강국이 아니면 그래요. 지금 한국이 없는 거죠, 사실. 반도체 정부 시절,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국방 산업을 육성하여 대부분의 무기는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다. 고도화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다 생산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보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와 잠수함은 생산되지 못했다. 전두환은 전투기 산업과 잠수함 산업도 육성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실이죠. 1982년 미국 기업인 노스럭과 기술 제휴를 하여 탄생한 제공호는 한국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그렇죠. 비록 완전 독자 설계는 아니었으나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을 결합하여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우리 한국 공장에서 직접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처음엔 다 조립해서 시작하죠. 자동차도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씩 국산화하는 거죠. 대한민국 한국 항공산업의 수준이 정비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진화했음을 의미했다. 이는 훗날 T50과 KF21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한국 주권의 명확한 출발점이었다. 그래요. 전투기 산업도 육성했죠. 군사정부 이후에 새로이 육성된 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뭐 드라마 케이팝? 군사정부도 없었냐는 거예요. 다 있었던 거지. 잠수함 산업 역시 전두환의 집념이 나은 산물이었다. 박정희 정부 말기에 시작된 기초연구를 이어받은 전두환은 1983년 우리 기술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150톤급 소형 잠수함 동굴고래급을 지역시키며 한국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잠수함 보유국이자 건조국으로 만들었다. 잠수함 산업도 육성했지 전두환이. 박정희 때 처음 시작했고 전두환이 이제 결실을 맺었죠. 전투기는 산업은 전두환이 육성했고. 현 시대 어떻게 됐나요? 그 뒤로. 전투기도 이제 수출하는 단계를 이르렀잖아요. 근데 전두환이 안 했으면 현 시대에 아무런 결실이 없잖아요. 그래요. 강력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던 절대다수 한국인들이었던 제국의 하수인들은 하나 둘 늙어 죽었다.
그렇죠. 이제 제국 하수인들이 죽죠. 강력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죠. 한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95%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들이 참여하지 말아 했는데 김구도 그에 동참했고 그때 한국당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죠. 임시정부에는 절대다수 상국인은 참여했나 안 했나요? 95%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 참여했냐? 제국가 근대화됐다 이미. 조선 총독부를 겪으면서 그래요. 그에 따라 강력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역사에서 퇴장했다. 그냥 늙어 죽죠 이제 80년대 이르면. 1945년에 20살이면 20살이 넘었다. 85년 되면 이제 서서히 다 사라지는 거죠. 지금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뭐냐? 식민지를 겪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를 겪은 이들은 조선 총독부를 겪으면서 조선 총독부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됐고 지금 나이든 이제 노인들이 대체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죠. 군사정부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아 이게 한국을 위한 길이구나. 또 그들이 공적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된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걸 겪었지만 경로는 다른 거죠.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등장한 세대 중에는 민주정치를 열망하는 이들이 많았다. 민주정치를 누가 교육시켰냐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잖아요. 민주정치를 시행하면서 교육도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 집회를 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전두환은 군대로 진압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민주정치를 폐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이제 근대국가 수립에 장애가 되니까 수준을 좀 낮추면서 조절했죠.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정치 실시하기는 해야 된다. 항상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민주정치를 폐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잠깐 중단시키긴 했지만 다시 실시했던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아니면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 안 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군대 동원하려면 동원하죠. 그러고 진행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민주정치를 실시해야겠다.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소임은 다 했지 이러면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이 집권도 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탄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이 없다. 이상하게 현 시대에는 집단적으로 기억상실증이 걸렸는지 나이 든 사람들도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최규하가 선포했지. 전두환이 집권하기 전에.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은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없으며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 다 그렇게 달성했지 뭐. 유럽은 한 100년, 200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집권하면서 달성한 거고. 한국은 가장 짧게 집권한 상태에서 달성한 거죠 사실은. 전두환 시대에 이르면 한국은 모든 산업 분야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죠.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육성해놨던 거죠. 이에 전두환은 군사정부의 소임을 다 했고
군사정부는 소임을 다했고 퇴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군사정부의 소임은 다했다. 노태우가 또 되긴 했지만 뭐 김영삼, 김대중 돼도 뭐 상관은 없다 이러면서 전두환은 이제 스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라고 하여 민주정치를 열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상 민주정치를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도입한 것으로 근대국가 수립 달성을 위해 군사정부는 민주정치의 수준을 조절한 적은 있어도 폐기한 적은 없었다. 그래요. 스스로 물러날 수 있었던 거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사실상 민주정치도 도입하고 산업화된 산업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민주정치 수준을 강화시켜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군사정부 소임은 다 했다. 물론 한국판 메이지 유신은 계속돼야 되겠지만 이제 혁명정부는 끝내자 이러면서 이제 물러난 거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혁명정부는 막을 내렸다. 판단기준 15678에 따라 전두환은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8은 이제 민주정치죠. 민주정치에 기여하였죠. 사실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계속 이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은 더 이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혁명정부는 막을 내렸다. 그랬고 전두환은 식민지 시기에 한국판 메이지 유신 이를 겪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 박정희의 측근으로 한국판 메이지 유신 이를 겪으며 박정희의 뜻에 공감했다. 그러하기에 전두환은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여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했고 그 결과 한국판 메이지 유신 이는 중단되지 않았다. 그래요. 자, 한국판 메이지 유신 이를 겪으면서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면 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겠죠. 이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번영할 수 있으면 우리 뒷세대는 어떻게 해야 잘 살아야 될까? 이걸 순위도 마찬가지죠. 한국판 메이지 유신 이를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개혁정부가 돼야 돼. 근대국가 수립 근대화 이념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살아야 돼. 그게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이로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박정희가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 한국의 산업화는 고도화되지 않았다. 그렇죠. 또한 수많은 정치인들은 박정희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했다. 사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정치인이 김명삼과 김대중이다. 만약 전두환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남미 국가들과 같이 산업은 후퇴하며 도로 농업국가 될 가능성이 컸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 IT 산업은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근데 그 정도 성공하다가 도로 빠꾸 한 나라들 많다는 거예요. 뭐 아르헨티나건 뭐 많죠. 이란이건 다 빠꾸 해버렸죠.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다. 민주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열망은 이전보다 강해졌고 군대국가 수립 목표는 제국의 하수인들의 퇴장으로 인하여 약화되었지만 그렇죠. 아주 강했죠. 제국의 하수인들이 있을 때는 군대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강해서 유권자의 95%가 선거에 참여할 정도로 강했다는 거예요. 군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군대국가 수립 세력은 여전히 한국 최대 세력이었다. 또 이제 새로 편입되는 인사들이 있는 거죠.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 이를 겪으면서 좀 약했죠. 전두환이 물러나고 대통령 선거를 치름에 따라 혁명정부는 끝났지만 12.12 혁명에 참여했던 노태우가 집권함으로써 군사정부는 지속되었다. 그렇죠.
혁명정부는 끝난 거죠. 이제 전두환, 노태우는 그래요. 그 선거로서 당선된 이니까 여전히 최대 세력이니까 당선이 되는 거죠. 선거를 해도 이기는 거죠. 1990년 무렵 소련,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 즉 절대빈곤과 인권 유린이 공개되었다. 그렇죠. 이제 무너지니까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맺겠죠. 노태우는 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로 그러한 국가들과 수교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했다. 노태우 역시 군사정부답게 신사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거 한국인들이 큰 복인 거예요.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장애에 걸쳐서 신산업 육성했잖아요. 한국은 온갖 산업이 발전해 있잖아요. 다 누가 한 거냐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한 거라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과 한국인들의 삶을 잊게 한 정부라는 거예요. 노태우는 인공위성이 중요한 미래산업임을 간파하고 인공위성 산업 육성을 지시했다. 1992년 우리별 1호 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한국을 우주강국의 대열에 합류시켰다. 그랬죠. 박정희 때부터 미사일 기술이 이용되었고 미사일 기술과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죠. 미사일은 박정희 때부터 개발됐죠. 노태우 때는 한 10년 이상 개발된 거니까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릴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정도로 첨단 국가가 되어 있었다. 물론 이때는 외국 부품이 많이 쓰였는데 이후 국산화가 진행되면 현 시대는 거의 100%가 국산화되었다. 시작이 중요한 거죠. 공장을 만들고 연구를 해서 외국 부품을 써서라도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국산화하는 거죠. 자동차 산업도 그랬고 인공위성도 그렇고 전투기도 마찬가지죠. 노태우는 고속철도 산업 육성 역시 지시했다. 100% 기술 이전 조건으로 프랑스의 TGV와 제휴한 뒤 고속철도 산업을 육성했다. 이후 프랑스로부터 전수받은 수만 개의 핵심 부품 설계도와 제어 시스템 노하우는 국내 철도 및 기계산업의 수준을 단숨에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1992년 착공에 들어가 2004년 개통되었다. 처음에는 고속철을 수입했지만 현 시대에는 설계부터 제작, 핵심 부품의 국산화까지 거의 100% 자립에 성공했다. 인공위성 산업 육성, 고속철도 산업 육성했죠. 두 번째 정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전두환이 IT 산업을 최초로 육성하였다지만 초기의 육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산업이 정착하여 발전하지 못했다. 노태우는 1989년 전산망 보급 확대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컴퓨터 보급과 네트워크 활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상업화를 하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노태우가 집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사람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태우는 우주산업과 정보통신의 결합인 인공위성 산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앞에 얘기했죠. 1990년 우리별 1호의 성공은 단순히 위성을 띄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우주공간을 활용한 통신과 관측 기술까지 보유한 진정한 IT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선포한 사건이었다. 그래요. 노태우가 이제 인터넷과 이용통신 산업을 육성했죠. 노태우가 계승하면서 거기에다가 인공위성 산업을 육성하면서 인공위성까지 보유하면서 진정한 IT 강국이 된 거라는 거예요. IT 강국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 1, 5, 6, 7, 8에 따라 노태우 역시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노태우 역시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혁명 세력에 속한다. 하지만 노태우는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였으니 노태우 정부는 혁명 정부는 아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승만 정부 이후 단절된 개혁 정부이다. 그 이승만 정부도 개혁 정부잖아요. 계속 선거로 집권한 거잖아요. 노태우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승만 정부 이후 나타난 개혁 정부죠. 노태우 정부는. 국가가 발전하면 국가 전체 소득이 증가하고 정부 소득 역시 증가한다. 그에 따라 이전에 실시하지 못한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부강해짐에 따라 건전재정 속에서 군사정부는 복지정책을 하나씩 실시했다. 복지정책 역시 이제 군사정부가 하나씩 실시했죠.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이라고 제정되었고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기한별로 차이가 나죠. 정부가 부유해짐에 따라서 하나씩 실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전재정 속 실시인 거죠. 바로 다 실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화에 성공하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정부가 부유해지니까 하나씩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1991년 고용보험법이 추진되어 1995년 시행되었다. 즉 한국의 주요 복지정책은 건전재정 속 군사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행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건전재정 속에서 시행된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시키면서 국가를. 이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을 가르는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국가 발전에 전념하면서 산업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산업 발전에 전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건전재정을 고수하며 단계별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고 정부와 부채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비주류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한정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단계별로 단계별로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실시하지 않으면 복지 정책은 지속적일 수도 없고 산업이 붕괴되면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이 붕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라는 거예요. 건전재정 속 산업 발전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 발전이 계속 진행돼야지 정부가 계속 부유해지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수한 복지 정책이죠, 아주. 유럽의 복지 정책보다 훨씬 우수한 복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군사 정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외국 배우니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럽을 배워야 된다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있었던 정부 중에서 한국의 군사 정부는 가장 우수한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